무릎 수술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지팡이에 의지해 현관문을 열 때 온 몸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집에서 편히 쉴 수 있겠구나. 그런 안도감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큰아들 내외와 딸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왠지 모를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큰며느리가 건네는 말투가 어색했습니다. 평소라면 어머님, 힘드셨죠? 제가 방 정리해뒀어요. 라며 부축해 줬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쑤셔서 제대로 앉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딸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얘기를 했는데요. 엄마, 혼자서는 생활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말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큰아들이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무릎 상태를 보니까 집에서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화장실 가실 때나 식사하실 때도 누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말까지는 이해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에 나온 말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요, 요양원 알아봤어요. 수원에 괜찮은 곳이 있던데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양원. 그 단어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큰며느리가 변명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요양원 시설도 정말 좋아졌어요. 간호사도 항상 있고 식사도 나오고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시잖아요. 안전?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안전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벽돌 한 장 한 장 쌓듯이 모은 돈으로 장만한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손주들이 뛰어놀던 이 집, 제 삶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이 공간을 떠나라고요? 그것도 요양원으로요? 엄마, 우리도 일이 있잖아요. 솔직히 매일 와서 간병하기는 힘들어요. 딸아이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간병이라. 저는 이제 간병해야 할 짐이 된 겁니까?
형님도 맞벌이시고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바쁘잖아요. 요양원 가시면 어머니도 편하시고 저희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고요. 큰며느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편하다고요? 누가 편하다는 겁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오직 아이들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아껴가며 아이들 대학 등록금 마련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제가 가진 전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릎 한 번 다쳤다고 돌아온 대답이 요양원이라니요. 생각 좀 해보세요. 어머니, 일주일만 알아보시고요. 큰아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딸아이와 며느리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어머니, 불편한 거 있으면 전화하시고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아이들 어릴 적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손주들이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이제 필요 없어진 걸까요? 저는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이제 짐이 된 거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했습니다. 구청 복지과에서 시작해서 동주민센터를 거쳐 마지막엔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동안 만난 어르신이 수천 명은 될 겁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내 다리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만 집에 있고 싶어요. 요양원? 거긴 죽으러 가는 곳이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했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요즘은 좋은 시설도 많고요. 자녀분들이 잘 챙겨주실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시대가 변했는데 얼마나 오만했던 걸까요? 정작 제가 그 자리에 서고 보니 그분들의 말이 하나하나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얘기를 들은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니, 사실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서는데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통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신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겨우 침대 모서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화장실까지 겨우 5m, 소엔 10초면 갈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벽을 짚고 간신히 걸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화장실 눈앞에 도착했을 땐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구나.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흐트러진 머리, 구부정한 어깨. 30년 동안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세요 라고 말했던 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큰며느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수원 요양원 자료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한번 보세요. 카톡을 열어봤습니다. 한국실버케어센터 월 250만 원부터 250만 원. 제 국민연금이 한 달에 40만 원입니다. 남편이 남긴 유족연금 30만 원. 합쳐봤자 70만 원입니다. 그럼 부족한 돈은 누가 내는 겁니까? 아이들이 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부담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제 돈을 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둔 돈, 통장에 있는 3천만 원, 전세로 살고 있는 이 집의 보증금 2억 원, 결국 그 돈을 쓰라는 거였습니다.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아이들이 요양원을 권한 진짜 이유를요. 간병이 힘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작년에 집을 샀습니다. 대출이 3억 원입니다. 딸아이는 아이 둘 키우느라 돈이 빠듯하다고 늘 말합니다. 만약 제가 집에서 간병인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에 300만 원씩, 1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제 예금은 1년도 안 돼서 바닥납니다. 그 다음엔 전세 보증금을 빼야 합니다. 그럼 큰아들네 집에 얹혀 살거나 딸네 집에 짐이 되거나. 하지만 요양원에 가면 다릅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200만 원. 제 예금과 연금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고스란히 남습니다. 나중에 제가 세상을 떠나면 그 2억 원은 아이들 몫이 되는 겁니다. 하하, 그런 거였구나.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일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김영자 할머니 75살에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자녀가 셋이나 되는데 아무도 모시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처음 1년은 버텼습니다. 복지관에 전화도 하시고 가끔 나들이도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2년째부터는 전화가 끊겼습니다. 3년째엔 소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문의했을 때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자녀분들이 장례식만 치르고 가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저런 자식들이 어디 있어? 어떻게
부모를 그렇게 버릴 수가 있지? 하지만 지금 제 자식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표현만 조금 더 세련됐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결국 속내는 똑같았습니다. 짐이 되지 마세요. 당신 돈으로 알아서 사세요.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복지관에서 쓰던 상담 일지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박순덕 어르신, 자식들이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요. 이만수 어르신, 명절에도 혼자예요. 최기순 어르신, 여기 온 지 3년 됐는데 자식 얼굴 본 게 손에 꼽아요. 제가 위로했던 그 어르신들, 이제 저도 그분들과 같은 처지가 될 참이었습니다. 수첩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남의 노후를 상담했는데 정작 내 노후는 준비 못했구나. 아니, 준비를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내 자식들은 다르겠지.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설마 날 버리겠어?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요양원엔 절대 가지 않겠다고. 자식들 뜻대로 순순히 물러나지 않겠다고.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선택하겠다고. 요양원 자료를 받은 지 사흘째 되던 날, 큰아들이 직접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양원 3곳 알아봤어요. 여기 비교표 만들어 왔으니까 같이 보시죠. 아들은 식탁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요양원 일 보증금 5천만 원, 월 250만 원, 요양원이 보증금 3천만 원, 월 280만 원, 요양원 3 보증금 4천만 원, 월 260만 원. 요양원이가 보증금은 제일 싸긴 한데 월 비용이 좀 세네요. 그래도 어머니 예금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고요.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고요? 제 돈을 쓰는 건데 무슨 남의 돈 쓰듯이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사시는 이 집 전세 계약이 8개월 후에 만료되잖아요. 그때 보증금 빼서 요양원 보증금 내시고 나머지는 어머니 통장에 넣어두시면 되겠어요. 월 비용은 어머니 연금이랑 예금, 이자로 충분하고요. 만약 모자라면 저희가 조금씩 보태드리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조금씩 보태준다고요?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원, 요양원, 보증금 4천만 원을 빼면 1억 6천만 원. 거기서 월 260만 원씩 쓰면 5년이면 바닥납니다. 그럼 그 다음엔 제가 80살이 넘어서 돈이 떨어지면 그때는
어쩌라는 겁니까? 생각해 보니까 요양원이 답인 것 같아요. 어머니도 편하시고 저희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요. 편하다는 말을 또 하는군요. 누가 편하다는 겁니까? 자식들만 편한 거 아닙니까? 민수야, 저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너, 엄마가 요양원 가면 얼마나 자주 올 건데? 그야, 자주 가죠. 주말마다 갈게요. 주말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오기 바쁜 내가 명절에도 오후에 왔다가 저녁 먹기 전에 가는 내가 어머니, 그건 솔직히 말해봐. 요양원에 넣어두면 나중엔 한 달에 한 번도 안 올 거 아니야?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 아니? 복지관에서 봤던 그분. 자식이 셋이나 되는데 요양원 들어간 후로 1년에 명절 때 한 번 본 게 다야. 저희는 안 그럴게요. 어떻게 안 그래? 벌써 그렇게 하고 있잖아. 너희들은 모르겠지. 요양원이 어떤 곳인지. 저는 30년 공안복지 현장에서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아침 6시에 깨워서 세수시키고 7시에 밥 먹이고 메뉴는 선택할 수 없어. 주는 대로 먹어야 돼. TV 보고 싶어도 공동 거실에서 남들 보고 싶은 거 봐야 하고 화장실 가고 싶어도 혼자 못 가면 소출벨 누르고 한참을 기다려야 해. 밤에 잠 안 오면 그냥 천장만 봐야지. 불 켜고 책 읽을 수도 없어. 룸메이트가 자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죽을 때까지 살라는 거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엄마 재산 때문에 요양원 보내려는 거 맞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에서 간병인 쓰면 한 달에 300만 원이야. 1년이면 3,600만 원. 내 예금 3천만 원은 1년도 안 돼서 바닥나지. 그럼 전세 보증금 빼야 되는데, 그러면 너희 집에 얹혀 살아야 되잖아. 그게 싫은 거지? 어머니, 요양원 가면 내 돈으로 알아서 살고 나중에 죽으면 전세 보증금 2억 원은 너희가 나눠 가지는 거고, 그렇게 계산한 거 맞지? 아들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거짓말 마. 내 표정에 다 써 있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큰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나야. 아직이야. 어머니가 좀, 네? 그래? 통화를 끄는 아들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뭔데? 저희가 다음 달에
이사를 가요. 이사? 어디로? 신도시로 새 아파트 분양받았어요. 애들 학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이 방이 셋인데 하나는 아이들 방이고 하나는 저희 부부 방이고 나머지 하나는 서재로 쓰려고요. 아, 그렇군요. 방이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설사 제가 요양원을 거부하고 아들네 집에 가겠다고 해도 받아줄 방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겁니다. 잘 됐네. 신도시면 좋은데 가는구나. 어머니. 됐어. 나 혼자 알아서 할게. 너 가봐봐.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오해할 게 뭐가 있어.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 나도 내 인생 살 테니까.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노인 요양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장 한 장 찢어버렸습니다. 좋아. 너희가 원하는 대로는 안 해줄게. 나는 요양원 안 가. 절대로. 내 노후는 내가 선택한다. 그날 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이렇게 쳤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노인주택, 저렴한 노인주거, 복지, 정부 지원, 고령자 주택, 한참을 검색하던 중이었습니다. 화면에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만 65세 이상 신청 가능?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월 임대료 20만 원대, 안전 손잡이 및 응급 호출 시스템 설치, 독립생활 가능한 원룸형 주택,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거야. 고령자 복지주택. 그날 밤 저는 새벽 3시까지 자료를 뒤졌습니다. 월 임대료 23만 원, 관리비 포함해도 30만 원이 안 됩니다. 제 연금 70만 원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보증금도 필요 없고 계약금은 단 30만 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곳은 요양원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제 방, 제 부엌, 제 화장실, 제가 원하는 시간에 밥을 먹고 자고 움직일 수 있는 곳. 바로 이거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택시를 탔습니다. 왕복 택시비 2만 원이 아까웠지만 이건 투자였습니다. 어르신, 복지주택 신청하시려고요?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세요. 만 65세 이상이시고 무주택자시면 돼요.
신청서 작성하시고 소득 증빙 서류랑 주민등록등본 가져오시면 됩니다. 언제쯤 들어갈 수 있을까요? 보통 신청하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요. 운 좋으면 더 빨리 되기도 하고요. 3개월에서 6개월. 전세 계약 만료까지 8개월 남았습니다. 딱 맞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들고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비밀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면 필사적으로 막을 게 뻔했으니까요.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큰며느리가 몇 번이나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결정하셨어요? 요양원이가 제일 괜찮은 것 같던데요. 아직 생각 중이야.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자리 없어져요. 빨리 결정하세요. 재촉하는 목소리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곧 결정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웃었습니다. 곧 결정한다고? 맞아. 이미 결정했지. 너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뿐이야. 2주일 후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서류 심사 통과하셨어요. 다음 주에 복지주택 현장 방문 가능하신가요? 네, 당연하죠. 저는 너무 기뻐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는 일찍 나섰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병원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복지주택은 시내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10층짜리 건물, 깨끗하고 단정했습니다. 요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도 없었습니다. 담당자가 빈 호실을 안내했습니다. 이 집은 5층인데요. 엘리베이터 있으시니까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문을 열자 환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원룸 구조,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부엌엔 가스레인지와 싱크대, 화장실엔 안전 손잡이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벽에는 빨간 비상 버튼이 있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관리실이랑 119에 바로 연결돼요.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한 거죠. 아침, 점심, 저녁 식사는 어떻게 되나요? 원하시면 1층 식당에서 식사 가능하세요. 한 끼에 4,000원이에요. 안 드시고 싶으면 직접 해 드셔도 되고요.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요양원처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식사를 강요받지 않는 것. 이 집 제가 쓸 수 있을까요? 네. 신청하신 순서대로 배정되는데요. 어르신, 순위가 높으세요. 다음 달 중순쯤 입주 가능하실 거예요. 다음 달 중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 의사를 밝혔습니다. 할게요. 꼭 이 집으로 주세요.
집에 돌아오는 길, 가슴이 벅찼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내 인생 살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장 깊숙이 숨겨둔 짐 싸는 박스를 꺼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사진 앨범, 옛날 편지, 남편 유품, 제게 소중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가구는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복지주택엔 기본 가구가 다 있었고, 공간도 작았으니까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가구보다 중요한 건 제 자유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큰아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음 달 15일에 신도시로 이사 가요. 그 전에 요양원 결정하셔야 돼요. 알았어. 진짜 결정하신 거예요? 어느 요양원으로 하실 건데요?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혼자 결정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같이 가봐야 됐다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제 목소리가 예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너는 내 이사나 신경 써. 나는 내 갈 곳 알아서 정할 테니까.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다. 입주일 다음 달 12일, 아들네 이사 나흘 전이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달력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좋아. 이제 3주만 참으면 돼. 3주 후면 너희들이 얼마나 놀랄지 두고 보자. 요양원은? 천만에 나는 내 집으로 간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입주일 당일 아침,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이삿짐 센터는 아침 9시에 오기로 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박스 5개와 작은 가방 하나, 70평생의 삶이 이렇게 간단해질 줄이야. 하지만 가벼웠습니다. 몸도 마음도. 8시 30분.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민수야. 나야. 왜요? 무슨 일이세요? 아들아. 엄마가 오늘 이사 간다. 네? 이사요? 무슨 이사요? 요양원. 아니야. 엄마가 새로 집 구했어. 전화기 너머로 당황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갑자기 무슨 집을? 고령자 복지주택이야. 한 달 전에 신청해서 오늘 입주한다. 복지주택이요? 그게 뭔데요? 어머니, 그런 건 저희랑 상의하셔야죠.
상해? 너희가 언제 나랑 상의했니? 요양원 보낼 때 내 의견 물어봤어? 그건 됐어. 이미 결정했으니까. 오늘 9시에 이삿짐 센터 와서 짐 싣고 갈 거야. 잠깐만요.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어머니,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정확히 30분 후, 큰아들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뒤따라 큰며느리와 딸아이도 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거실엔 이미 짐이 다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광경을 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가시게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오늘 12시까지 입주해야 돼. 어머니, 복지주택이 뭔지나 아세요? 그게 얼마나 좁은지, 시설이 얼마나 열악한지. 큰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내가 32년 동안 복지 일했는데 그걸 내가 모를 것 같아? 직접 가서 다 봤어. 요양원보다 100배 낫더라. 그리고 말이야, 저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쳐다봤습니다. 이 집 전세 보증금 2억 원. 너희는 내가 요양원 가고 나면 그 돈 나눠 가지려고 했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냐. 다 알아. 너희 표정에 다 써 있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돈은 내가 쓴다. 복지주택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아프면 병원비 내고 그렇게 쓸 거야. 그럼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남으면 주지. 근데 내가 오래 살면 한 푼도 안 남을 수도 있어. 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삿짐 센터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어르신, 복지주택 가시는 거 맞으시죠? 네, 맞아요. 짐은 저기 있어요. 직원들이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나 이미 결정했어. 그럼 저희는요? 저희 형편은 생각 안 하세요? 너희 형편? 저는 비웃었습니다. 신도시 새 아파트 사놓고 무슨 형편이 어렵다는 거야?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나도 나대로 살게. 어머니, 진짜 이러시면 저희 서운합니다. 큰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서운해?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릎 수술하고 돌아왔더니
요양원 가라고 하고 내 재산 계산하고 새 집엔 내 방도 없고 그게 얼마나 서운한지 너희는 알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저는 큰아들을 봤습니다. 엄마가 너희 키울 때는 말이야. 친구들 만나는 것도 아껴가며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하며 오직 너희만 생각했어. 어머니, 근데 너희는 엄마 아플 때 짐이라고 생각했지. 요양원에 떼어놓고 싶어 했잖아.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 됐어. 변명 안 들을래.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제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야. 너희 눈치 안 보고 너희한테 짐 안 되게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딸아이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말이야, 당분간은 연락하지 마. 엄마도 새 삶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입가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지주택 5층 제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햇살이 가득한 방이 저를 맞아줬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저녁 1층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내 선택이야.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독립했다. 자식에게서, 요양원에서, 누군가의 짐이라는 굴레에서 이제부터는 내 노후를 내가 책임진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산다.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마음은 환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복지주택 주민 대표가 됐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텃밭도 가꾸고 주말엔 요가 수업도 듣습니다.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연락합니다. 처음엔 섭섭해했지만 이제는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제 선택으로 제 발로 서서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진짜 노후입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을 지킨 오늘 저는 당당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혹시 저처럼 고민하고 계신가요? 노후는
자식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당신의 노후를 당신이 설계하세요. 당신도 당신 인생의 주인공입니다.